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개방경제에서의 ISLM 모형, 또 소위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해서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봤는데, 자, 이 개방경제 ISLM 모형을 한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개방경제 ISLM 모형입니다. 즉, 개방경제 ISLM 모형에서는 가격 변수가 이제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 되는 거죠. 즉, 소규모, 여기서는 이제 소규모 개방경제인데, 소국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세계시장에서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율이 가격 변수로 기능을 못 합니다. 가격 변수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가격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이 환율이죠. 그러니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환율인데,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은 사실은 그냥 ISLM 모형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단지 IS 커브에서 NX가 추가됐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환율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투자의 함수인 R이 물론 R의 함수인데, 그 R 자체가 이자율이라는 것이 세계시장 R스타를 주어진 걸로서 간주한다. 그 다음에 LN 커브는 똑같죠.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이자율의 R 위치에 R 자체가 세계시장 R스타가 주어진 걸로 본다.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ISLM 스페이스인데, 단지 가격 변수가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고, 거기에서 우하향하는 IS 커브. 그래서 이건 IS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IS LM 모형하고의 차별을 위해서 IS 스타라고 이야기하고, LM 커브도 LM 스타. 이거는 이제 형태가 좀 다르죠. IS LM 모형에서 LM은 우상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LM 커브가 환율에 전혀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양 수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ISLM 모형의 교차점, 이 균형 환율, 이 결정되는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정태 분석, 즉 어떤 충격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이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이제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셋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환율 제도라는 것이 변동 환율제가 있을 수 있고 고정 환율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인 대부분 나라들이 쓰고 있는 변동 환율제 하에서의 변동 환율제 하에서 이 정책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변동 환율제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변동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이야기는 환율이 시장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환율제도죠. 자, 그런 경우를 보면, 먼저 변동환율제를 보면 재정정책을 본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이 정부 구매 또는 정부 지출 이 지위를 늘리는 거죠. 정부가 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SOC 투자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늘어나면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런 IS 커브 자체가, 이게 IS 커브식이죠, 그죠? IS 커브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Y가 더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Y가 더 늘어나니까 딴 거 다 변화 없이 Y G만 늘어난다 그러면 Y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는 IS 커브 자체가 더 오른쪽으로 간다. Y가 더 동일한 E에서 Y가 더 늘어나는 것은 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셈이죠. 그래서 원래 균형이, 그러니까 변화 이전의 균형이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정책, 그러니까 확대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 빨간 선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자,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변화 결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세테리스 파리부스죠. 다른 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가격마저도 일단은 변동이 없는 이 상태다. 이 상태. 그러면
당장 G가 늘어나면 G 늘어난 만큼 Y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의 로직이죠. IS 커브를 유도해낸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의 로직이 이게 되는 겁니다. 즉, 뭐 성수효과만큼 이 Y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Y가 이렇게 늘어나지만 이것은 이 점은 균형이 달성이 안 된 거죠. 이 점에서 IS 커브는 여기 있고 LN 커브는 여기 있고 이 점에서 그 소위 LN 커브에서의 Y하고 IS 커브에서의 Y하고 균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균형이 되려고 그러면 이만큼 IS 커브에서의 Y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 초과 수요 부분, 이만큼의 격차 부분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드냐 그러면 E가 요 지점 될 때까지 환율이 상승하면서 초과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고 나면, 요 지점에 도착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두 격차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이제 다시 균형이 된 겁니다. 즉, 주어진 E에서 재정 확대는 Y를 증가시켜서 IS 커브를 우측으로 이동시키죠. 이동시키는데, 그러나 이제 이동시켰지만 이 점은 이제 불균형이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면서 균형점 이 지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지만 단기의 변화도 뭐 초단기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초단기에서 단기로 가는 뭐 이 궤적이다. 그러면 궤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이게 물론 단기 모형이지만 그 결과는 환율이 상승하고 Y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환율은 상승하고 Y는 변화가 없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임플리케이션을 낳죠. 우리가 이제 재정정책을 하는 이유는 Y를 늘리기 위해서, Y를 키우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합니다. 왜 재정정책을 하느냐? Y가 균형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Y바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뭐 물건이 안 팔리고 실업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Y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합니다. 재정정책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봐야 환율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죠. 즉, 뭐 Y1 수준에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Y는 늘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Y1으로 되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Y는 효과가 없다. 그럼 왜 효과가 없냐? 왜 효과가 없냐?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에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재정 정책은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어난 Y가 다 밀어내기 되어버린다. 구축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늘어난 Y가 다 밀어내기, 구축되어버린다. 왜 구축이냐, 밀어내기냐? 우리가 이걸 이제 재정 정책에서 폐쇄 경제에서는 이자율에 따른 구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출이 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뭐 이 민간 자본 시장에서 국가가 채권을 더 발행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더 채권을 더 발행하면서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민간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L의 모형에서 결국은 이 구축 효과가,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하면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비해 가지고 성수 효과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배워왔던 ISL의 모형에서의 11장, 12장에서 배워왔던 소위 구축 효과, 밀어내기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동일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재정정책은 환율의 평가 절상, 그러니까 E의 상승으로 순수출을 줄이는 겁니다. E가 상승해가지고 순수출이 그대로 그 자리에 된다는 이야기죠. 즉, 여기서 이제 다음 정책을 보면 그렇지만,
LAM 커브가 여기서 요지부동 그대로 있다 그러면 IS 커브가 아무리 움직여도 두 교차점은 Y1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Y1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Y1에서 못 벗어나고, 이게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Y를 키워봐야 당장 이게 늘어난 만큼 여기서는 R스타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뭐가 조정되느냐? 요 늘어난 만큼 똑같은 X만큼 NX가 줄어주는 거죠. 줄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E가 올랐어. 환율이 상승해 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가지고 NX가 똑같이 줄어주는 거죠. 그래서 Y가 그대로 납니다. 결국 이 LN 커브에서 Y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IS 커브를 아무리 움직여도 Y는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LN 커브를 늘려가지고 정보지수 늘려봐야 늘린 만큼이 환율 상승으로 NX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만큼 밀어내기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쉽게 생각하려면 그러면 어떤 거냐? 재정 지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면 결국은 국내 생산 재화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국내 생산 가격이 오릅니다. 현재보다 뭔가 하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하면 사람들의 수요는 어디로 가느냐? 그만큼 그대로 뭔가 하면 수입제로 가는 거죠. 수입제는 가격이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소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 수입제의 수요는 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다 수입제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 수입제 수요가 늘어가지고 결국은 그만큼 NX가 경상수지 적자, 정부 지출 넣은 만큼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내국제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그러면 늘리는 만큼 가격이 오르니까 더 비싸진 것보다는 안 비싼 거. 사람들이 뭔가 하면 가격 차이를 따져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면 뭐 애국심이라든지 국산 선호 이런 건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격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만 변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돈이 더 있다 그러면 국산품 더 쓰려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만큼 수입제를 더 쓰게 된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 넣은 만큼 순수출이 그만큼 감소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Y가 변화 없도록 만들어준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밀어내기 효과 인셈입니다. 재정정책은 환율의 평가 절상을 야기시켜가지고 순수출을 그대로 다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을 봅시다. 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통화정책이죠. 금융정책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IS 커브가 아니라 LN 커브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금융정책, 뭐, 물론 이제 확대 금융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M이 증가하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Y가 여기서 이제 통화량을 늘리면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면 자, 이 상태, 단기적으로 환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장 M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M이 증가하면 화폐 시장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균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장으로 봐가지고는 Y가 그렇지만 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으로 봐가지고는 Y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조정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것은 환율이죠. 환율은 IS 커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가격 조정을 하면서 IS 커브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 균형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차이 격차가 없어지도록. 그러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은 하락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즉 하락하면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하고 IS가 교차한 지점까지. 그러니까 IS가 이동이 아니라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IS 순상의 이동을 하게 되죠. 순상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결국은 두 격차가 없어지는 요 지점까지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균형이 이제 이 지점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Y는 Y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M이 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음의 점은 균형, 정책 이전의 점이 요점이었는데 정책으로 균형이 어디로? 이 지점으로 변화간다. 이 지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지점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늘어나는 거죠. 소득은 늘다. 즉, 이 경우에는 재정정책하고 다르게 이 통화정책은, 금융정책은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는 떨어진다. 환율은 떨어진다. 하는 거죠. 사실 이제 통화정책은 이게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해보죠.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금융정책의 교훈. 앞에서 폐쇄경제 ISLM 모형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 채널, 정책 효과 채널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금융정책은 총수의 구성들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폐쇄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정책이 어떤 효과를 줬냐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늘려가지고 효과를 줬습니다.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늘려가지고 소득을 늘린다. 라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금융정책의 효과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는 것이 이자율이 안 되다니까. 소국은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을 돈을 더 푼다고 해가지고 이자율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작동을 안 하고, 대신 어느 채널에 작동하냐 그러면 돈을 더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더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하락하죠.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그렇게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그만큼 순수출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극단적으로 최근에 이 예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는, 이걸 쉽게, 이 로직을, 이 과정을, 이 채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가 들어와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조금은 회복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효과를 봤죠. 아베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보고 통화 공급을 엄청 늘리라. 그래서 일본 은행이 통화 공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사실은 아베 이전에 일본의 이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정책의 주 방향은 재정정책이었습니다. 재정정책, 그 결과 효과는 없으면서 뭔가 하면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이제 아베에 들어와가지고 아베는 정책을 바꾼 것이 소위 통화정책으로 바꾼 거죠. 통화정책으로 바꾼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 대통령 말 따라가 통화정책을 그랬다는 것은 문제는 많죠. 문제는 많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많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전부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일본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 정책을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늦었다는 감은 있었는 건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통화량을 늘리니까 뭐 인플레이션은 안 되지만 당장 효과가 환율 하락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1달러, 80엔가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환율이 120엔가 1달러로 바꾸도록, 그러니까 환율이 80에서 120으로 올랐죠. 뭐 그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정의하는 환율하고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80분의 1에서 120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80분의 1에서 120분의 1. 1달러의 예나 가격이 80분의 1엔에서 120분의 1. 그러니까 1엔의 가격이 80분의 1달러에서 120분의 1달러로 갔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순수출이 늘고, 그래서 성장이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은 걸립니다. 순수출이 는 것이 환율 효과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이제 늘릴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따라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는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옛날에는 워낙 예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는 채사성이 안 맞아가지고 소위 플라자 협정 이후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죠. 낮은 인건비를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낮은 생산 비용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환율이 한 120엔 정도 되니까 120엔 정도 되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생산해도 생산성이 맞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되돌아오니까 이제 구인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효과. 물론 이제 그게 경제 성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이제 이 채널이 작동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채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개방정책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결국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순수출이 늘고 그래서 소득이 느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뭔가 일이 생기면 재정정책으로 그래서 그 재정정책이 당장에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어가지고 곤란한 사람들한테 생계 지원은 좋은데 이게 이제 소득을 회복시킨다. 그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이제 기재부 뭐, 이게 이제 주장을, 이론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사실은 뭔가 그런 주장하는 것은 이 경제 공부를 배우면서 개방 경제가 아니라 폐쇄 경제만 배우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케인즈의 승수 효과 아니면 재정 정책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뭔가 하면 이 폐쇄 경제 모형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소국 개방 경제 모형입니다. 소국 개방 경제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더 맞는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은 이거라는 거죠. 즉 이자율 하락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늘어나는 채널은 작동을 안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충분히 개방된 개방 경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환 시장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안 돼, 외환 시장은 개방이 안 된 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외환 시장이 제대로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9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이제는 완전히 다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세계시장 이자율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개방 경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채널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채널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정책이라 그러면 정책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앞에 말대로 재정 정책은 별로 작동을 안 하는 나라고 뭐 굳이 이제 정책 효과를 보려 그러면 이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은 이제 작동을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소국이 아니지만 미국도 보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페드 의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이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듣는 정책이 통화정책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정정책은 실제적으로 소득을 그러니까 Y를 좌우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 경제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그렇게 포커스가 주어져 있고 하이라이트가 주어져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언론의 이 주시를 받는 겁니다. 즉 확장적인 금융정책은 세계 전체의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그런데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이건 다른 건데 자 그래서 이 확장 재정 금융정책, 확장 금융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이제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소국 개방정책에서 그건 맞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적인 금융정책은 세계 전체의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단지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효과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성장 효과보다는 전환 효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순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그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늘어난 NX만큼이 상대국의 NX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대 나라는 많죠. 많은데 다 합치면 모든 나라를 다 합치면 우리가 순수출이 뭔가 하면 10억 달러 늘으면 상대국이 그만큼 10억 달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국의 Y가 10억 달러 주는 거죠. 즉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수요 이전인 거죠. 수요 이전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냈다. 즉 전 세계적인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 통화 정책으로 금융 정책으로 Y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해외 손실을 바탕으로 국내 소득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효과라는 거죠. 그 효과가 순수히 자국만 효과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외 손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합니다.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이제 정책적인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정책도 같이 코디네이션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또한 그 이야기는 결국은 노 프리 런치라는 이야기죠. 공짜 점심은 없다. 정책은 효과가 없다.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고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두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국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결론입니다. 사실은. 재정정책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재정정책은 효과도 없고, 폐쇄 개방경제에서는 효과도 없고, 통화정책은 잘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결국은 상대국의 피해의 바탕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국이 동일하게 이 정책을 취하면서 싸운다 그러면 결국은 통화정책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책 분쟁에 더 큰 정책이 하나 있죠. 더 큰 분쟁에 놓여 있는 정책이 무역정책입니다. 자, 폐쇄경제하고 다르게 개방정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에 쓰는 정책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변화시키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지위를 통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Y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NX가 하나의 정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자, 어떤 주어진 환율 수준에서 관세 또는 쿼터제는 수입을 감소시키고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자,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이 보이스업이 높았죠. 이 주장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중국의 수입품이 들어가지고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거기서 그 속에는 뭔가 하면 뭐 우리나라까지 포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손보겠다고 하는 리스트에 우리나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뒤로 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까지 안 왔죠. 그때 이제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던 나라들을 순서를 쭉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이 뭔가 흑자를 많이 봄으로써 미국이 적자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NX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는 0입니다. 0이다 그러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죠. 한 사람이 적자를 본다 그러면 누가 흑자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럼 흑자를 본 나라들이 때문에 내가 적자를 봤다. 그러면 흑자 본 사람들은 흑자를 줄여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압력을 주는 거죠. 자, 뭐 그런데 어쨌든 균형에서 모형을 이야기할 때는 균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NX를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NX를 늘리면 Y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나라에서 오는 수입을 막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수입을 막으면, 수입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달러 막으면 100억 달러만큼 NX가 늘어나는 겁니다. 소위 세트리스 파리버스, 다른 건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중국에서 오는 수입만 100억 달러 막자, 1000억 달러 막자. 그러면 그만큼 미국의 GDP가 Y가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늘어난다. 이게 이제 단순한 무역 정책의 논리입니다. 즉 어떤 주어진 이에서 관세 혹은 쿼타제로 수입을 감소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뭔가 하면 그렇게 딱 했죠. 딱 처음에
현재 수입액에 봐가지고 품목별로 따져가지고 500억 달러만큼 이만큼 안 돼. 이만큼 수입 금지. 수입 금지가 아니라 대신에 뭔가 관세율을 확 올려버렸죠. 그 다음에 뭔가 2천억 달러까지 또 관세율을 뭔가 10% 추가. 관세율을 10% 더 올린다는 말은 수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는 뭔가 하면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이 빡빡하죠. 빡빡한 경쟁인데 관세를 10% 올린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10% 오르는 거죠. 아무리 뭔가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수출 쪽에서 뭔가 하면 좀 뭐 그 부담을 안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이 가격 그러니까 절약이나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효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감당하더라도 2, 3% 이상은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10% 정도 관세가 오르면 대부분 5% 이상은 가격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5% 오른다 그러면 그 물건 대신 더 싼 물건으로 가는 거죠. 아주 최고급 명품이라 그러면 가격에 관계없죠. 근데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은 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첨단 물건도 아니고 명품도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력, 그냥 가성비 괜찮다. 싼 물건이기 때문에 품질 괜찮고 그냥 품질이 그냥 받아들일만 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팔리는 물건인데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5% 10% 올려버리면 그냥 수익 금지입니다. 10% 올리면 수익 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면 그만큼 수익 금지되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이 늘어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4년 동안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붙였죠. 그래서 4년 동안에 미국 소득이 늘어났냐? 라고 보면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딱 교과서적 선상에서 그래가지고는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역정책 효과를 봅시다. 이래가지고 그 정책을 했다는 말은 여기서 NS가 느리면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IS 스타 커브를 고폭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만큼 순수출을 막았다. 대중국 수입을 관세를 통해 막았다. 그러면 그 즉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2천억 달러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죠. 그러면 동일 환율에서는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지만 그게 가만히 있냐? 이게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환율은 상승하게 되죠. 환율을 상승해가서 다시 요 지점으로 간다. IS가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결국은 단기에는 초단기에는 이렇게 가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이 선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국은 이 지점으로 다 가게 되면 Y는 그대로고 원래 그대로고 그냥 환율만 상승하는 미국 달러 가치만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중국 위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달러 가치만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원래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역정책이라는 것이 무역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NX가 늘어난다. NX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따름이지. 결국은 이 Y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무역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수익 규제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당장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죠. 줄일 수 있는 것 같지만 NX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역 규모는 감소된다. 당장에 뭔가 하면 일단 당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무역 적자 줄어든 것은 다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적으로 100% 뭔가 하면 안 갔다 그러더라도 많은 부분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규제에 따라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NX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무역 규모가 감소된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수익 규제에 따라 가지고 2천억 달러만큼 수입을 막았다. 그렇게 되면 당장 NX가 뭐 2천억 달러만큼 흑자가 됐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환율이 상승하면서 NX는 옛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는 NX가 변하진 않았죠. 뭐 그래도 뭐 변하진 않았는데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구성의 문제입니다. 구성의 문제가 NX가 변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수입은 줄었습니다. 결국은 수입은 2천억 달러 안 들어오는 거죠. 중국에서. 안 들어오는데 뭔가 하면 그만큼 미국의 수출도 준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수출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국간 무역 액수가 주는 겁니다.
무역 규모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 채널을 안 보더라도 실제 두 나라 간의 분쟁을 보더라도 미국이 일본, 중국에 대해가 그렇게 딱 때리니까 중국이 당장 또 보복을 했죠. 보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에 대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그 액수만큼 안 한다는 거죠. 다른 데 가가지고 수입을 한다. 물론 이제 뭐 다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엄청 그만큼은 상당한 만큼의 미국에서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무역 분쟁한다 그러면 두 나라 간에 NX는 이 시장이 그 변화하면서 뭔가 가격이 환율이 움직이면서 뭐 처음 수준 그대로 되돌아갈지 몰라도 결국은 양국 간의 무역은 주는 겁니다. 무역은 주는데 그렇다 그러면 무역론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무역론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무역 규제는 수익업을 감소시키고 환율 평가절하는 수출을 감소시켜 가지고 원래 수준으로 가지만 두 나라 간의 무역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무역론에서 이야기했던 gains from trade 무역을 통해 양국이 다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무역 이전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양쪽의 교역 규모가 줄면 NX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총량적으로 두 나라는 다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을 따져본다 그러면 더 많은 손해를 보죠. 두 나라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러면 제3국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그 대도를 안 사면 어디가 사느냐? 뭐 중국이 대도가 필요하죠.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콩이 필요하니까 그 콩을 어디 사느냐? 브라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라질 농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뭔가 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막으면 그 물건을 안 쓸 것이냐? 미국에서 못 만든다 그러면 그 물건은 딴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타이완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더 수출해 가지고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NX는 변화도 없고 결국은 양국은 둘 다 손해보고 뭐 사실은 어부질이 다른 나라만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3자를 생각 안 하더라도 결국은 무역 규모 감소. 이 때문에 이게 무역 규모 감소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무역 분쟁이 왜 발생하느냐? 뭐 반덤핑 관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분쟁과 그 다음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수입 제한을 나라마다 계속 합니다. 하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해당 산업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해당 산업보 수입 규제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서의 일자리 유지 차원이죠. 미국 철강 산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 때문에 뭔가 하면 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관련 산업에서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일자리 수입품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의 뭔가 하면 일자리를 우리가 막 보존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철강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수입 제한을 하는 거죠. 관세를 높이고 수입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되면 그러면 해당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그게 유지되면 좋겠는데 뭐 일부 유지는 될 수는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 뭔가 상대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 나라부터 수입하는 것도 그만큼 안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수출품을 생산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두 부분입니다. 콩. 그러니까 당장에 딱 따져보니까 미국, 중국어도 이제 머리를 굴리고 보면 아 저러면 우리가 복수를 어디다 하면 될 것이냐 따져보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일 큰 게 뭐냐 농산물이더라. 참 그게 좀 신기하죠. 그 선진국이 어떻게 농산품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농사를 수용하냐. 그 차이는 어디냐 그러면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니라 소위 부존 자원, 땅의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인구 대비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넓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는 그래도 인건비는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땅에서의 강점, 그 다음에 뭐 농업 기술에서의 강점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농업 수출국입니다. 농업 수출국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수입을 금지시키니까
수출법 생산하는 부분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부분에서 미국 농민들의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 보수주의 농민들의 표를 잃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뭐 정치적인 뭐 계산도 다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자리가 유지됐는데 여기서 일자리 없어진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수익 규제는 총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한 겁니다. 총 고용. 물론 이제 타겟된 규제된 부분에서의 고용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따르는 반대되는 피해를 따져 본다 그러면 총 고용의 차이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의 그 무역 규제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산업의 노조가 더 힘이 세냐라는 얘기죠. 보이스가 더 크냐, 로비를 더 잘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산업에 이 지원을 해주고 무역 규제를 해주는 대신에 다른 표가 안 나는 많은 산업들이 손해는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로 봐가지고는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이런 무역 규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무역 규제는 다른 부분도 있죠. 뭐 정치적인 부분이랄까 아니면 뭐 민족적인 이제 뭐 싸움이랄까 이런 부분은 이제 별개를 하고 순수히 경제적인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결국은 다 윈윈이 아니라 둘 다 루스가 되는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이다. 또한 수익 규제는 마찰적 실업을 야기하는 부문 간 이동을 발생시킨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춤으로써 그 나라 경쟁력을 더 낮추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철강산업 때문에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수익 규제를 하는 것이 반드핑 관세 계속하는 것이 몇십 년째 30,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뭔가 하면 빨리 문 닫는 게 낫는데 계속 그렇게 보조금을 넣고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면서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규제로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비용만 더 지불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산업들이 생기겠죠. 자, 이게 이제 변동환율제에서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그 금융정책, 무역정책에 대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고정환율제에서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뭐 현재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더 쉬울 수도 있겠죠. 환율을 고정시킨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중앙은행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국 화폐와 교환으로 국내 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고정환율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고정환율제가 이제 국가에서 환율을 고시를 하죠. 딱 고정을 시킵니다. 고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고시를 몇 번 합니다. 매일 몇 번씩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고시인 거고 고정환율제는 고시가 아니라 그냥 딱 고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오랫동안 계속 가는 거죠. 한번 바꾸는 게 보통 쉽진 않아요. 그러면 뭐 1달러당 500원이다. 그래가지고 500원에 1달러다. 그걸 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600원, 650원으로 조정하고 또 한참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정이라는 것이 정부가 이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고정한 대로 뭔가 하면 정부가 고시하는 고정한 대로 그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걸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고정환율제입니다. 많은 개도국에서 고정환율제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정이 아닌 고정환율제죠. 비시장적인 환율제를 많이 유지하죠. 그러니까 그 따라 통화가치를 많은 개도국들이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데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그 나라 공식적인 통화 가치는 굉장히 높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1950년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환율은 그 나라 돈의 가치고 그거는 그 나라의 위세고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자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발표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데서는 소위 공식 환율이 거래돼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거래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거래 안 되죠. 실제 시장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암시장이죠. 암시장이 진짜 시장입니다. 암시장이. 불법일지 몰라도 이거는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경제 사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하면 시장은, 암시장은 다른 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소위 북한 공식 환율과 장마당 환율 따지고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외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장마당 가서 바꾸겠죠. 10배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식 채널로 들어오는 돈은 억지로 뭔가 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그 고정환율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괴리가 되도록 고시를 해가지고 뭐 이중환율제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고시 환율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환율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환율이 이 별개로 이중으로 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정환율제는 아니죠.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정환율제.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하면 정했으면 그 환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환율에서 모든 사람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을 하는 것은 뭐 국가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바꿔주는 겁니다. 외환에서 자국돈으로라든지 아니면 자국돈에서 외환으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바꿔주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암시장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자유변동환율제를 한다고 했지만 90년대 말까지도 그 명색의 자유변동이었지 이 이중 가격제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었죠.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명에 보면 암달러상이라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줄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괴리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 뭐 예를 들어가 뭐 변동환율제를 하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정부 고시 변동환율이 뭔가 하면 실제 시장하고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지만 사실은 고정인 셈이고 고정도 이중적인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변동환율제 뭐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쓰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진정 요즘에는 이제 변동환율제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격차가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암시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암시장은 왜 생기냐?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공식 시장 가격이 제대로 된 시장을 반영 못할 때 암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건데, 뭐, 공식 시장이, 공공시장 자체가 뭔가 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수요 공급을 반영할 때는 암시장이 생길 필요가 없죠. 근데 여전히 이제 암달러 상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환전 수수료 때문에 이제 요즘은 좀 있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환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있죠. 불법 자금. 불법 자금용으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추적이 되니까 불법 자금용으로 조금 이제 암시장이 있는 거고, 옛날 같은 이제 이중 환율 때문에 생긴 암시장은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정 환율제라는 것은 그 고정된 환율 내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환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그걸 보장을 하고 항상 응할 수 있어야 되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미리 공포한 환율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LN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걸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 LM을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또 보죠. 이러한 제도는 명목 환율을 고정시킨다. 즉 장기적으로 가격이 탄력적일 때 명목 환율이 고정돼 있더라도 실질 환율은 변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명목 환율 고정환율제입니다. 실질 환율 고정환율제라는 건 없어요. 명목 환율 고정이죠. 고정이고 이런 정책으로 명목 환율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을 시키지만 그러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 환율이 변동할 수 있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바뀐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고정환율제 정책.
자, 처음에 균형이 뭐 어떤 임의에 이런 균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균형 환율이 이온이었다. 자, 여기서 재정 정책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렸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정부 지혈을 늘리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배웠죠. 시장에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여기에서 1로 바뀌는 거죠. E가 오르게 됩니다. E가 변한다 그러면, 환율이 변한다 그러면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것을 중앙은행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LN 커브를 어디까지 이동시키냐 그러면 교차점이 이온이 되도록 이동시키는 거죠. 정책은 재정정책만 했습니다. 재정정책만 했는데 이 LN 커브가 이동했다는 것은 금융정책이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종속적으로 사용이 된다.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그런 것이 고정환율제입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는 생산량을 어쨌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이점하고 처음에 시작점이 이점이고 최종점이 이점이죠.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 정책적으로 이 통화 정책이 자기 기능을 했기 때문에 환율은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Y는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데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만 오르고 끝나버렸죠.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었죠.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통화정책이 따라와주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따라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즉 변동환율제에서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재정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재정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더라. 환율이 안 오르고 유지되니까 뭔가 하면 재정적 지출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그 효과가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정정책이고, 자, 그 다음에는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예를 들어서 그냥 금융정책을 했다. 통화량을 늘렸다. 늘린다 그러면 LN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동해가지고 딱 보면 옛날 균형에 비해서 새로운 균형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 LN 커브가 왼쪽 원위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즉 변동환율제에서 생산량을 변환시키는데 변동환율제에서는 이 금융정책이 효과적이었는데 이 고정환율제에서는 결국은 해봐야 고정환율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환율은 당연히 변화가 없을 것이고 고정이니까 Y마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동환율제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정책의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왜 효과가 없냐 그러면 이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환율 유지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유지.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는 정책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정환율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기능을 못하게 되죠. 자, 그게 고정환율제에서의 금융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정책은 재정정책하고 똑같습니다. 무역정책은 여기 보면 무역정책을 하게 되면 IS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그죠? 이동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이 E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E1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LN커브가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해주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입니다. 그럼 옛날 이 점하고 두 개 비교하면 환율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소득은 Y1에서 Y2로 늘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무역정책도 효과가 있게 된다. 변동환율제에서 수익 규제는 Y나 NX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수익 규제는 Y나 NX를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이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다 밀어내기 효과, 구축되어 버렸는데 NX가 그대로 구축되어 버렸는데 이거는 뭐 환율이 변화 안 하니까 소위 구축되는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처음의 예를 들어 NX 늘어난 만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러면 이 효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러한 이득도 다른 나라의 희생을 토대로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NX가 그만큼 늘어나면 그만큼 줄어든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NX를 늘리고 Y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즉 다른 나라 희생을 토대로 얻었고 이 정책은 단순히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수요의 전환이 이루어질 따름이다. 라는 것이 이제 뭐 무역 정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이제 힘 있는 강대국은 쓸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상대가 보복을 못하는 힘 있는 강대국은 쓸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겠죠. 힘없는 나라가 그걸 썼다가는 된통 오히려 더 큰 혼이 납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해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우울한 이야기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한 15년, 20년 전에 마늘 수입을 중국에서의 마늘 수입을 한번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을에 마늘이 풍작이 나가지고 마늘이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가지고 항상 이제 가을에 이제 김장철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배추 생산이 많으면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마늘이 또 이 풍년이 돼가지고 마늘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중국 수입 마늘 때문에 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입 마늘 수입을 제한을 해버렸죠.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식으로 관세 뭐 그걸 통해 제한을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 당장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때는 이제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아닌 핸드폰 단계였습니다. 중고 핸드폰 중국이 지금까지는 지금만큼도 못 살았는데 대신 우리나라 중고 핸드폰 그러니까 수입을 엄청난 많은 중고 핸드폰을 중국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새 핸드폰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중고 핸드폰 수입을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마늘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못하는 액수의 10배만큼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려받았다는 이야기죠. 1만큼 규제를 했더니만 10만큼 중국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을 딱 막아버린 거죠. 그것도 한 해에 그친 게 아니라 한 3년 끌었나? 그래서 한 3년 끌면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그걸 이제 풀기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려받은 거죠. 이 참 세계 경제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런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일시적인 이 수입자는 허용을 합니다. 세거지로. 허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손실만큼만 보상해주면 됩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룰인데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룰을 무시하고 뭔가 하면 그냥 주먹을 휘두르면 약한 사람은 그냥 대책이 없이 당하는 수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무역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는 진짜 약육강식 힘이 좌우하는 사회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전에 뭐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해가지고 2차 대전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반성을 좀 해가지고 좀 이제 안 그러고 있는데 한 5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무역 분쟁이 나라마다 더 심하고 서로 뭔가 하면 경쟁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인 정세가 지금 시끄럽죠. 이게 그러니까 위에 센 나라, 맨 나라들이 잘 뭔가 하면 룰을 잘 지켜주면 되는데, 그럼 알아가 다 지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서로 뭔가 하면 깨기 시작하니까 뭐 다 깰라 그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현재 좀 문제입니다. 어쨌든 무역 정책은 경제학적으로는 절대 바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공멸의 길입니다. 공멸. 서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잘해봐야, 힘센 나라가 뭔가 하면 잘해봐야 조금 손해보는 거고, 잠시 조금 짧은 순간에 덕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고, 결국은 다 손해보는 것이 무역정책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정책에 대한 효과를 다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표로 요약을 했는데, 변동환율제에서 각 정책별로 소득이나 환율이나 수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0은 변화가 없고 이건 오르고 이건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고정환율제 각 세 정책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했으면 요 부분을 다 지우고 메꿔 넣을 수 있으면 다 내용을 잘 이해한 걸로 이제 체크리스트로 쓰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정책 효과를 요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자율 차이. 이자율 차이. 예, 이제 좀 많네. 뭐, 이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의 가정이 R이 R스타다. 그 이야기는 소국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나라의 이자율이 다 R스타라는 얘기죠. R스타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나라별로 이자율 보면 이자율이 다 똑같냐? 그냥 소국 개방 경제에 된 나라들의 이자율을 또 보면 나라마다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대략 어떤 추세냐 그러면, 어떤 트렌드냐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이자가 낮아요. 낮고, 조금 덜 센 나라일수록 이자가 조금 높죠. 개도국으로 갈수록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R은 R스타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라마다 다르다. R이 R스타가 다르다. 완전히 개방된 개방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마저도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이 개방된 나라마저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다르냐? 나라별로 왜 이자율이 다르냐?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R스타는 있어요. R스타는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다르다라는 건데, 특히 뭔가 하면 이 R스타에 비해 가지고 제일 선진 미국이나 아니면 뭐 EU 같은 선진국들은 R스타, 뭐 EU도 일부지만 R스타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 이자율이 R스타보다 더 높더라. 그럼 왜 높냐? 나라별 차이에서 제일 큰 이유는 이겁니다. 국가 위험, 컨트리 리스크. 해당 국가의 차입자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혼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니까 더 내라. 거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차입자, 채무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자율이 이게 왜 무슨 관계냐? 뭐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화폐금융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소위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국채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고, 기관의 예금 적금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을 반영하는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국채, 뭐 채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채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에서 나온 이자, 채권의 가격에서 나온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인데, 그 채권의 소위 신용도도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국채도 나라별로 차이가 나고, 어떤 국채는 부도가 나더라.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못 갚겠다 라고 엎어지는 나라들이 생기더라. 실제 많죠. 남미, 뭐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제일 상습적으로 그냥 반복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 네 나라마저도 국가 부채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못 갚겠다라고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그걸 다 떼먹지 못했죠. 그때는 이제 국가부도 났을 경우에는 뭐 아리클레브라고 해가지고 채권자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탕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국채마저도 부도가 납니다. 물론 이제 내국인한테 자국 돈으로 발행된 것은 기술적으로 안 날 수도 있죠. 세금이나 아니면 돈을 찍어가지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환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도 위험이 있다. 부도가 위험이 있으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때 지난 2007년, 7년, 8년 정도에 그리스 부도 위기가 높아지니까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20%,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위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R이 세계 이자율하고 다르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가 위험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선진국일수록 낮고 그 다음에 후진국일수록 높아진다. 후진국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 위험이 높은 나라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은 추세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체계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낼 수 있는데, 어떤 국가 환율이 절하될 거, 가치가 떨어진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그 국가의 차입자들은 예상되는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자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우리나라 내에 발행된 것인데 외국인이 그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은 결국은 만기 때 그 돈을 자국으로 들고 갈 때 달러로 다시 환전할 때 그걸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에 비해 가지고 나중에 만기 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자는 고사하고 완전 원금까지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위험이 있으면 위험만큼은 이자를 더 높아져야지 그 채권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도 이 이자율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나라마다 알스타하고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를 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R은 R스타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기존에 R에다가 여기다 세타가 하나 들어갔죠. 이 세타라는 것은 위험 할증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두 예입니다. 두 예인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첫 번째가 더 많죠. 왜냐하면 두 번째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균은 0입니다. 그래서 일정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고, 나라별로 뭔가 하면 높은 나라 낮은 다 있을 테니까 체계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주로 이제 큰 부분은 이 세타 위험 할증입니다. 그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 국가의 부도 위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게 제일 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 R을 ISL의 모형에 다시 집어넣으면 모형이 달라집니다. 아까 R스타 자리에 이제 R스타가 아니라 R스타 플러스 세타가 됐죠. 이걸 집어넣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 먼델 플레이밍 모형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 이 모형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제